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공인 운동 처방사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고 현재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운동 전문가 문기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스포츠 의학이라든지 운동과학 연구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 이것들을 좀 이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랑 좀 버무려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전하고 좀 효과적인 이런 운동 정보라든지 건강 정보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한번 제가 연구를 갖고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병원을 방문을 하면 좀 많이 진단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깨 충돌 증인데요. 어, 제가 본 연구들을 보면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연구를 가져왔는데 이 견봉화 찝힘 증후군 뭐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애들이 진짜 이 근골격계 문제냐 아니면 의학적인 미신이냐라는 제목의 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 임핑지먼트가 여기 있는 임핑지먼트가 이 찝힘, 충돌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 찝힘 증후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옛날에는 이 전통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 질환명을 그냥 우리 그 어깨 통증 증후군이라고 바꾸자.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임상적인 착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부터 파악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평가라든지 상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인을 본질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하면 단순히 뭐 몇 가지 운동, 뭐 몇 분 동안에 뭐 어떤 테크닉 이런 걸로 뭐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재발을 할 확률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이 재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어깨 통증도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봤을 때 이 연구에서는 일단은 어깨 충돌이라든지 어깨 통증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 딱 뭐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인이 너무 많고 좀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살펴본대요. 두 가지 메커니즘. 외인성 메커니즘, 그리고 내인성 메커니즘. 외인성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충돌, 그리고 찝힘, 이걸로 인해서 회전근개 건이 손상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내인성 메커니즘은 이 힘줄 자체에 이런 문제가 이미 생긴 겁니다. 생겨서 이것이 이제 어깨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충돌이 생기는 경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외인성 메커니즘보다는 내인성 메커니즘이 조금 더 힘을 실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힘줄 자체의 손상이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연구에서는 어, 노화, 노화로 인한 이런 퇴화, 그리고 당뇨를 언급을 해요. 당뇨.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몸의 이런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염증들이 어, 회전근개 건은 물론 뭐 그 밑에 이런 관절 주머니, 인대, 연골 이런 애들을 다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무릎 관절 연골 뭐 이런 애들도 사실 염증이랑 상당히 연관이 많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 이 회전근개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런 기타 요인들은 뭐 과하게 사용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강하게 사용했다든지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또는 뭐 이런 진동 부하를 계속해서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다쳤다든지 뭐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되게 영향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대사적인 문제랑 네. 그래서 흡연의 문제 그리고 감염 또 이제 특정 항생제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게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요즘은 내인성 메커니즘이 뜨고 외인성 메커니즘이 좀 죽는 추세냐라고 봤을 때 외인성 메커니즘은 이 찝힘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건이 손상을 당하고 이 회전근개 건이 손상을 당하면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전근개 건에는 자유신경 종말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통증을 나르는 이런 신경들이에요. 통증을 나르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얘가 이 회전근개 건이 손상이 돼도 통증을 많이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인대, 관절 와순, 뭐 견봉화 주머니 이런 데서는 꽤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충돌로 인해서 회전근개 건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뭐 이런 노화라든지 뭐 대사 질환 또는 그 밑에 아까 설명드린 기타 요인들로 인해서 인대, 관절 와순, 견봉화 주머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많이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여부랑 통증의 유무 사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어, 만약에 회전근개 건이 요 정도 문제가 생겼어요. 손상을 당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려면 통증도 요만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연구들에서 보면 어떤 케이스가 많이 나오냐면 회전근개 건이 요만큼 파열이 됐는데 통증을 요만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건이 요만큼 파열이 됐는데 통증을 요만큼밖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건이 요만큼 파열됐든 통증을 아예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보기도 힘들고 회전근개만 봐서 뭐 MRI, 엑스레이, CT 이런 영상학적 검사로 구조만을 봐서 진짜 이 통증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밝히기가 꽤 힘들다,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들을 보면요, 회전근개 수술 있죠, 봉합수술.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돌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근거가 약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너 어깨가 이 회전근개 충돌 때문에 아픈 거야. 그리고 너 이거 회전근개 수술하지 않으면 너 평생 아플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의료인이 있어요. 겁을 주는. 그러면 진짜 수술을 해야 되냐? 제 주변에는 수술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로. 뭐, 견봉아를 깎아내는 수술도 하고, 뭐, 관절경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꼭 수술을 해야 되냐? 이렇게 파트를 나눠 놨더라고요. 연구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충돌 이 이론이 시대에 조금 뒤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수술적인 이런 치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술 외에 뭐 이런 물리치료, 그다음에 뭐 약물 또는 뭐 전기치료, 운동치료, 뭐 운동중재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보존적인 중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술이 진짜 이런 보존적인 중재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견봉 밑을 깎아내는 이 수술과 또 다른 이런 보존적인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통계적으로든 임상적으로든 유의미하게 수술이 좋다라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수술이 있는 사람은 수술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통증이 통증이나 이 삶의 질적인 이런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수술이 진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치료를 다 하는 것보다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뭐 둘 다 이렇게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난 수술하고 싶으면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관절이나 뭐 구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칼을 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관절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AMI. 이게 뭐냐면 관절 기인성 근신경계 억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 뇌에서 내가 100%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데
근육이 갖고 있는 이 100%의 기능을 쓰질 못해요. 근육은 100% 기능을 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경 억제로 인해서 60%, 70% 이렇게까지밖에 힘을 못 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 보면, 좀 오래되신 분들 보면, 이쪽에 근육에 힘을 줘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지켜보면요. 그분은 굉장히 내가 수의적으로 수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표정인데, 근육은 되게 말랑말랑하다든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수술로 인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찢어놓고 뭐 이런 그 안에 이런 근막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영향을 주니까 이 뇌라든지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100%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운동만 주는 걸로는 좀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보면, AMI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정 이런 테크닉들을 정리해놓은 이런 논문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야만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예,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면, 재활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항상 이 보존적인 중재 후에 보존적인 이런 치료,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고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해보고, 그래도 전혀 진전이 없다. 나는 너무 불편하고 밤에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네. 그러면 이 어깨 이런 통증, 어깨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네, 수술 외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파트를 이제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 속의 관리, 뭐 신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왜냐면 당이라든지 뭐 이런 노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겠죠. 잠을 잘 자야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너무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게 불편한 경우에는 항염제나 뭐 이런 주사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물리치료 프로그램, 뭐 전기치료도 하고, 뭐 도수치료도 하고, 그 다음 뭐 운동적인 이런 중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약만 너무 이렇게 먹게 되면 당장은 이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프로그램 중에 뭐 전기치료가 좋다고 해서 전기치료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깨의 기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힘드니까, 네, 그것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맞게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운동을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서 어깨에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되, 그 과정에서 통증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뭐 중간에 약을 조금 드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하게 이게 가장 좋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없고 조금 복합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운동 전문가니까 운동 파트를 좀 더 들고 왔거든요. 그 운동의 효과를 보면요. 진짜로 이 통증의 감소, 그리고 어깨의 기능 향상, 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줘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어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고 견갑골을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회전근개의 저항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 뭐 이런 요즘 되게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뭐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특정 운동이 조금 이렇게 더 좋더라, 더 나쁘더라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운동요법이 되게 연구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운동이 어, 더 좋더라, 더 안 좋더라 라는 증거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도 좀 평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호하는 건 뭔지, 이 사람의 기능이 떨어진 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 처방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까지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정리. 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충돌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깨가 아픈 게 진짜 이런 충돌, 찝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회전근개 뭐 근력 운동, 뭐 특정 근력 운동, 뭐 특정 치료 이것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이런 영양, 수면, 뭐 이런 좀 신체 활동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수술을 그냥 급하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이런 뭐 물리치료, 뭐 주사, 약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운동들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경우에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낫다. 그냥 당장 급하게 내가 너무 지금 겁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불편하니까 당장 수술을 하면 낫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부작용이 많거나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연구를 다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연구를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조금 더, 딥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가 하는 말이 믿음이 안 간다. 이 연구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찾아보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 댓글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제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로 이메일 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연구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